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품을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결혼이라는 이 희곡 작품이 큰 상위 갈래, 어떤 갈래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극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갈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요새 연극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어떤 문화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극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장르를 이해할 때 훨씬 더 깊은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1 국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극갈래에 대한 작품을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극갈래는 서사관례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서사관례와 공통점을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서사관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설이라는 일반적인 하위관례가 있죠. 자, 소설과 공통점입니다. 소설 속에도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극갈래, 즉 이 극갈래 속에는 하위갈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희곡이고 하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 희곡,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각본인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삶의 사건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공통점이죠. 인물이 등장한다. 자, 사건과 갈등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나오네요. 극갈래는 서사관례와 달리 누가 없으니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없다. 자,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서술자, 3인칭 서술자가 있어서 등장인물이 벌이는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극갈래에는 그런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까요? 바로 등장인물이 합니다. 등장인물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직접 드러내, 직접. 자, 이건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자, 그리고 관객에게는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나한테 직접 보여준다. 자, 보여주기. 자, 보여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소설은 서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소설은 서술자의 개입이 있습니다. 개입이 있어서요. 관객에게 서술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보여주기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고요. 또 극갈래 특징을 추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극갈래는 그 무대이나 또 영화 속 장면, 드라마 속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이 지금 진행 중인 항상 사건은 현재형으로 그래서 사건의 현재형 전달이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소설도 물론 현재형으로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설은 과거형을 많이 쓰죠. 그는 어제 밥을 먹었다. 자, 그는 지금 밥을 먹고 어디로 이동한다. 그래서 소설이 현재와 과거가 섞여 쓰는 반면에 극갈래는 항상 현재형만 쓴다고 하는 점, 이걸 우리가 주의해 둡시다.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등장인물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그 순간에도 과거 회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 과거 속의 장면 속의 등장인물들이 현재형으로 사건을 벌인다는 거죠. 자, 서사보다 현정성이 강하다. 자, 그러나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건 시나리오의 특성이 되고요. 주의합시다. 자, 무대 상연. 자, 영화는 상영이고요. 무대는 상연입니다. 연. 주의하세요. 자, 연극은,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나리오는 영화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장면 구현에 제약이 있다. 서사 관례와 달리 극갈래는 장면 구현에 제약이 있다. 장면의 전환에 제약이 있죠. 예컨대 연극에서요.
영국에서 어떤 가족들이 모여서 거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족이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럼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집의 거실 장면에서 학교로 바꿀 때는요, 무대 세팅을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세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면 전환의 제약이 아주 큰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희곡, 연극이 제약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시나리오는 희곡보다는 제약이 작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서사갈래, 여러분들 서사갈래는 어떻습니까? 제약이 전혀 없어요.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판타지일 수도 있고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땅속으로 꺼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문제한 근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사관리는 장면 전환에 제약이 없고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장면 전환 혹은 시공간의 제약 혹은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라는 걸로 우리가 제약의 종류를 또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자, 제약이 세 가지 내용이면 첫 번째 장면 전환의 제약이 있냐, 두 번째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냐, 세 번째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냐.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희곡이 가장 제약이 크고요. 시나리오는 그것보다는 제약이 적습니다. 서사는 그런 제약이 거의 없고요. 자, 완전히 없도록 가야 되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한국 문화의 극갈래는 역사적으로, 여기부터는 이제 역사적 갈래 혹은 하이 갈래라고 합니다. 역사적 갈래나 하이 갈래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는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민속극이 있었고요. 인형극이 있었고요. 또 이 민속극은 탈춤극이라고 하죠. 탈춤극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 드라마의 대본이 있고요. 시나리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희곡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극갈래에 속해 있는 아까 시나리오와 희곡 중에서 이 결혼이라는 작품은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죠? 희곡에 속합니다. 자, 결혼은 희곡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희곡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희곡을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요소로 희곡을 만드는지, 그 형성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희곡은 맨 앞부분에요. 기본 내용, 등장인물은 누가가 있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자, 배경이 어디이고, 또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비상박 교과서에 실려있는 결혼의 첫 부분은요, 전체 그 결혼이라는 작품의 발단 부분에 실려있지 않고, 전개 부분부터 나오기 때문에 원래 원작에 있던 해설 부분은 비상박 교과서 첫 부분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요. 자, 등장인물의 말에 해당하는 대사, 당연히 대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행동이나 무대 상황을 알려주는 우리가 지시문. 자, 행동을 가리키는 걸 행동 지시문, 그 다음 무대를 가리키는 건 무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 지시문들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해설, 대사, 지시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작가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잘 활용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머리에서 나오는 거 설명. 대사는 하는 말이고, 지시문은 무대 장치가 어떻고, 효과가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 밑에 극의 형식, 비극, 기극 밀어줘서 이건 굳이 알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이죠. 결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결혼은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매질 겨자의 혼인 혼자입니다. 자, 이거는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을 이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작품 속엔 등장인물들이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어떤 성찰하는 과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자, 일반적인 생각, 자, 생각 등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갈래는 현대 희곡이고요. 여러분 단막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곡의 단위는 막과 장입니다. 막과 장. 1막 1장, 1막 2장. 이것이 단인데요. 희곡의 길이가 길 때는 막이 몇 개 나옵니다. 장도 몇 개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요, 막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면도 그 거실 장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만나는 그 거실 장면, 그 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이 하나인 짧은 길이의 희곡을 가리켜서 단막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좀 독특한 어떤 무대 장치라든가 조명 같은 효과를 많이 쓰지 않고, 또 상징적 장치, 커다란 구두 같은 거, 그런 걸 쓰고요. 또 넥타이를 뭐 관객한테 빌리기도 하는 등 보통 일반적인 연극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험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실험극. 그래서 일반 극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자, 상징적 소재를 씁니다. 아주 큰 구두. 그 다음에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관객이 참여하죠. 넥타이를 빌리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극에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법이라는 점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내용이 좀 웃음이 나오죠. 뭐, 자, 물건을 빌렸다가 뺏기기도 하고, 다 희극적입니다. 희극적 웃음을 유발시키고요. 사회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둡시다. 특징 발표할게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거실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자, 관객의 참여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관객을 극의 안으로, 극의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들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희곡의 구성 단계를 한번 잠깐 왼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소설은요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희곡도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자, 일단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는 똑같은데 결말 대신에 하강과 대단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말 대신에 이걸 쓴다는 점, 좀 용어의 차이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본문 앞부분에 있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등장해서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합니다. 보통 그냥 인물 등장해서 인물들이 대화를 벌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작품은 남자가 등장해서 누구한테 관객 앞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요. 그럼 이 이야기책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이야기책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 볼게요. 자, 이야기책 속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기꾼의 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외로워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요. 빈털터리입니다. 자,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어.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보이도록 꾸밉니다. 자,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있는 척 합니다. 그래서 저택, 큰 집을 빌리고요. 모자, 넥타이, 자, 화려한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립니다. 자, 소유물을 빌리는 거죠. 소유를 다 빌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빌린 물건은 제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그 이야기 속에 사기꾼이 되어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맞선을 보기로 하자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책 속에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결혼의 방식을 찾고, 그와 똑같이 흉내 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을 앞부분에 주고자 해서 관객 앞에서 사기꾼이 등장인물이 이야기책 속의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책의 여기서 기능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야기책 속에서 사기꾼이 등장하죠? 이 사기꾼이라는 이 주인공이 누구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등장인물, 남자, 여기 나온 등장인물, 여기 나온. 자, 결혼이라는 작품의 남자라는 등장인물. 남자라고 하는 그 주인공, 등장인물의 처지를 충분히 짐작하게끔, 예상하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짐작, 예상케 한다. 자,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선을 보기로 하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을 하고요. 처음 보는 순간, 맞선 처음 봤는데 청혼을 바로 해. 너무 빠르죠? 이상한 남자네요. 여자가 갑자기 그 청혼에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너무 센데 이거 또 갑자기 좀 뭐야 이거 멍미? 자, 놀라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본문을 보러 와서 거실, 남자의 저택 거실에서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묻습니다. 정신변 드십니까? 여전히 정신이 아직 황홀합니다. 자, 좀 나을 겁니다. 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고는 꿈도 못 꿨죠.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저택에 찾아왔더니 너무나 어마어마한 저택 물질적 부를 상징하겠죠. 한참이나 망설였대요. 왜 그랬죠?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자는 맞선 보는데 그 남자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집만 보고서 황홀함에 빠집니다. 자, 이건요, 저 여자의 어떤 가치관을 알 수 있네요. 물질을 굉장히 중시하죠. 물질 만능주의. 그럼 누구도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슈퍼카를 타고 있어. 그럼 굉장히 와, 슈퍼카.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있어. 와, 이렇게 그 사람을 굉장히 선망하고 부러워하거나 내지는 어떤 심지어는 존경까지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우리가 흔히 빠지는 물질 만능주의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랬어요. 자, 당신의 정보를 받고 어머니가 말씀했어. 야, 가봐라.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돌아오지 마라고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엄마 역시, 엄마 역시 여자와 마찬가지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네요. 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인물들이네요. 자, 그 밑에 가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머니하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네요. 내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 맹세하셨군요. 그렇죠. 그 자녀 무전 담았습니까? 담으셨는데 내 몫을 남기시지 않고서. 자,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하인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 굉장히 발표해놓을게요. 여러분, 하인은 여기서 개성에 있는 인물은 아니고요. 보조인물입니다. 자, 다 알다시피 시간에 맞추어서 물건을 회수해가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자, 갑자기 하인이 와서 남자에게 넥타이를 풀어댑니다. 왜요? 물건을 회수하려고. 남자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인은 억센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합니다. 뺏기는 거죠. 결국은 빼앗기고 가지고 나갑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네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하인은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성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어떤 사건의 어떤 그 남자와의 갈등을 벌이긴 하는데요. 자기 개성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착하다, 뭐 악하다, 뭐 성질 더럽다 이런 거와 무관하겠죠. 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자, 시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인과 연관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남자와 갈등을 벌인다. 개성은 없지만 남자와 갈등을 벌이는 인물이라는 거 우선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이 하인의 역할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유물, 즉, 넥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두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들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하인은 남자로 하여금 그 갖고 있는 소유물, 그 소유에는 자, 시간이 정해져 있다. 소유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자습서가 있는 친구들은요, 157쪽 밑에 하단부, 자습서 157쪽 하단부에 있는 하인 역할을 발표하시고요. 거기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거두면 되겠습니다. 자, 하인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 형광펜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시간을 상징한다. 개성이 없다. 갈등을 벌인다. 자, 소유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자, 이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놀랍니다. 왜들 그러시죠? 뭔 일이에요? 이런 얘기죠.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자, 넥타이가 떠나갔습니다. 자, 내가 넥타이를 뺏긴 게 아니라 떠나갔대요. 자,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대화죠. 자기가 뺏긴 게 아니라 떠나갔대요. 자, 이 이야기를 당연히 넥타이가 떠나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뭔 말이에요? 놀랄 게 못 됩니다. 변명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자, 남자는 조금씩 이런 뺏기는 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깨달음에 조금씩 접근해가는 과정을 보이게 되는데요.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구나. 내 물건이라도. 자, 이런 깨달음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어떻게 자, 김현철한테 바라보고 이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머니 얘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재미난 분이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켰다는 거.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을 계속 돌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자, 여자는 지금 여전히 넥타이를 뺏긴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있고, 자, 넥타이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어머니로 돌리려고 하는 남자의 어떤 대화법이 지금 이렇게 충돌하고 있네요. 남자 관심 없습니다. 왜 뺏긴 거죠? 자, 하인을 훔쳐보면서 그것도 난폭하게 뺏겼잖아요. 자,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 없어요. 계속 이야기 꼬리를 돌립니다. 어머니의 성품이 훌륭하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교과서 106쪽, 자습서 158쪽을 7쪽을 펼쳐놓으세요. 근데요. 이렇게 말을 줄이죠. 남자가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자,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허풍을 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여보, 가져와! 하인은 묵묵부답, 답이 없죠? 그리고 그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칩니다. 여봐!
그 가자는 것 좀 5분만 더 빌려주게 라고 큰 소리입니다. 남자는 어때요? 자, 이중적으로 반응하네요. 자, 사실은 빼줄 수 없는데, 되돌릴 수 없는데,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인은 대답이 없습니다. 딱 5분만 사정해도 안 되겠나? 자, 이렇게 사정하기도 하고 큰소리치기도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반응이 없어. 좋다고. 뭐래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자, 남자는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가서 넥타이를 맨 남성 앞에 앉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뭐랄까요? 보통 연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고요. 무대가 이렇게 객석이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층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에 이렇게 쭉 앞에 공간이 있고 무대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무대가 이렇게 높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인물이 서가지고 연기합니다. 관객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과 이 무대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자, 분리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그게 어떤 무대죠. 분리되어 있는 게. 그래서 관객에게 무대 안에 그 무대 위에 인물들이 말을 걸거나 이렇게 같이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관객석으로 걸어 나가서요. 남성 관객 앞에 앉습니다. 인물이 여기 내려와서 이 앞에 앉는 거예요. 자, 이 자체가 어때요? 관객이 말을 걸고 있고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때요? 관객을 참여하고요. 극속의 몰입을 유도하고 관객에게 극의 상황과 주제의 실을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험극적인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실험극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전통극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꼭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그래요. 속삭하다는 뜻이. 자, 관객이 하는 말입니다.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하는 주제. 좀 속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안 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당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관객에게 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그리고 진짜 빌려요. 착용합니다. 그게 참여시키네요.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요 당신 것인데. 자, 이건 소유의 일반적인 의미,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빌린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슬쩍 말이 흘러나왔네요. 아무튼 잘 사용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이건 시간을 재고 나는 시간을 5분 동안 빌렸기 때문에 자, 빌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지나갑니다.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옵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자, 이런 장면이 관객이 시간을 잽니다. 이건 관객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넥타이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는 역할까지 해요. 자, 이런 점에서 메모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형광펜을 해놓으시고요. 시간을 잰다, 능동적 역할. 다시 위에 올라가서요. 아까 이 부분에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다. 자, 극의 상황에 참여시킨다. 자, 이게 실험극적인 요소라고 했죠. 실험극적인 요소. 자, 이런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전통극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둡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 100%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단 하나 적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무대를 객석과 경계를 허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대 개방성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도 필기해 놓고 굉장히 현관병 표시도 무대 개방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둡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또 넥타이를 5분 동안 빌린 이 남자는 자, 여자에게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때요 이젠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넥타이를 빌고서 여자가 사실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멋진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네요. 웃으면서 멀려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남자가 관객을 향해 또다시 말을 겁니다. 경계를 허물고 영광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자, 그러자 하다만 이야기, 그거 좀 해봅시다. 하다만 이야기가 뭐였죠? 어머니 이야기죠. 자, 어디까지겠죠? 우리 자,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자가 작게 한숨을 쉬면서 그럼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멀었군요. 여자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드디어 반응을 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달 이런 순서니까 자,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싶어 하네요. 성품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자, 글쎄요. 대답하십시오. 자,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난폭하기도 해. 엄마가 상냥하기도 하고. 자,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네요. 자, 남자가 자기 입마에 손을 얹습니다. 이거 난폭하다?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라고 고민하는 거죠. 뭔가 어려워서요. 하지만 당신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겠군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냅시다. 네, 어디 힘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갑자기 자 남자가 엄마 이야기에다 갑자기 화제가 어떤 얘기 나올까요? 말해보세요. 자,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 궁금하네요. 여자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남자가 자꾸 어머니를 물어보자 어머니에게 그만하고 싶어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기의 어떤 고백적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태어났어요. 당연히 태어났죠? 갑자기 태어났어요? 네, 갑자기죠. 여러분 태어난 것도 없으니까, 뭐, 이 정도 됐던 겁니까? 갑자기 태어난 거죠? 우연하게. 그죠? 자, 아무튼 태어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덤이에요. 어렸을 때 별명이 덤. 이런 덤이라는 게 뭡니까? 덤이라는 말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정리가 어떤 때 쓰냐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씁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 외에 조금 더 얹어주거나 받는 어떤 물건을 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10개를 샀는데 좀 덤으로 주시면 안 돼요? 뭐 한 개를 덤으로 더 얹어주는 거 그런 것들 덤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이런 단어를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주인공이 아니고 덤? 뭔가 이거는 뭔가 뭐랄까요? 대접받지 못한 느낌을 받는 그런 별명이네요. 남자가 덤? 뭔 말일까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네, 조금 더 얹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입만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자,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러니까 주인공인 거죠. 그 아버지와 엄마가 둘이 만나서 처음 연애하고 사랑이 주인공이죠.
사랑의 결과 덤으로 생긴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이가 생겼겠죠? 덤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덤입니다. 덤. 왜? 당신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연애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사랑이 목적이야. 근데 그냥 사랑하니까 덤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아이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진리네요. 자,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말씀에 뭔가 그리움이, 근데 왜 이게 그리움이 있어? 덤. 아버지는 덤에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셨대. 아버지가 도망갔어. 뺑소니를 친 거야. 사랑해서 나를 낳아놓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집을 많이 떠났어요. 밖에 떠들고. 자,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 자, 아까 앞에 맨 처음 도입 부분에서 이 남자가 읽어준 이야기책, 그 이야기책 속의 주인공도 사기꾼이었죠? 자,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사기를 친 거니 똑같네요. 자, 남자와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 그리고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 셋 다 공통적이네요. 자, 남자 그 말 듣고서 덤 한마디 말을 반복해서 되뇌어 봅니다. 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자, 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왜 그리울까요? 엄마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자기에게 뭔가 자기란 존재를 남겨주었지만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았던 거죠. 자,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닐까요? 안 그래요? 덤. 남자는 계속 이 덤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성찰해 보고 있네요.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머니에게는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은 저에겐 좋아요.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하는데요. 하긴 그렇죠. 아빠가 자기가 태어난 후 도망쳤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따라서 엄마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분위기가 가뿐싸해진 거죠. 자,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그 남자가 분위기가 다운된데도 더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버리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 당연하죠. 자기가 당했으니까. 자, 어머니 말 이해합니다. 나도 할만해요. 고마워요. 원래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입니다. 덤 얘기는 처음. 아무에게는 말하냐. 자, 여자는 남자에게 자기의 진실한 어떤 내면을 고백합니다. 가족사를 이야기하죠. 자, 처음 만나서 선을 보는 남녀가 주고받기에는 조금 주제가 깊고 너무나 내면에까지 내려간 느낌이 있네요. 여자가 참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사기꾼인데. 페이지에서는 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꼭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마이너 별표하고요. 자, 자소서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자소서 159쪽 펼쳐놓으신 밑에 하단부에 자소서 159쪽을요 체크해 보시고,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어렸을 적인 별명. 어릴 적, 클 때 아니고요. 어릴 적의 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 그리움을 떠올립니다. 왜? 자기를 남겨주고 왔기 때문에,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죠. 세 번째로, 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요. 그
그 사랑에 추가해서 그 함께 덤으로 함께 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는 자기 엄마에게 사랑을 기본적으로 주었죠. 이게 주 목적이지만 그게 플러스 알파로 자, 누구 줬습니까? 자, 여자를 태어나게 그죠?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자, 여자가 태어난 것은 일종의 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덤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덤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가 골똘하게 듣고 있다는 점은 남자에게 뭔가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대목이네요. 자, 다음 자기의 진실한 내면은 막 이렇게 막 본물 터지듯이 쏟아붓고 있을까요?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건요, 호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왜 호감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기꾼의 면모는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만큼은 눈을 맞추면서 여자의 마음을 진실하게 수용했다는 걸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덤. 네? 아니요,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아닙니다. 자,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여자의 별명이자 소유에 대한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모든 소유는 다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덤도 그죠? 덤도 그런 의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전부 다 덤과 같다.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작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 일어나서 넥타이를 풀어서 드디어 돌려줍니다. 그의 눈, 남자의 눈이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슬픔이에요. 왜 슬픔을 느꼈을까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미리 좀 밑에 해놨어요. 현관펜 좀 거볼게요. 남자의 눈이 눈물이 젖어 있고요. 슬픔을 느낍니다. 자, 슬픈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제 현관펜 거놓으세요. 자, 이 부분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죠.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여자의 처지에 대해서 동정심을 적습니다. 슬픈 이유 1번 동정, 2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한. 왜? 자신도 사기를 치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떠나간 것처럼 자기도 떠나갈지 모른다는, 나도 사기꾼이구나, 나 나쁜 놈이구나, 자기에 대한 연민, 그리고 여자를 사기를 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의 마음, 최초의 마음에 대해서 죄책감과 함께 미안함을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복합적 심리가 작용해서 남자는 눈가에 물기가 젖는 어떤 눈물도 흘리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건 관객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넥타이를 들려주면서 관객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 혼자 중얼거립니다. 자,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드디어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네요. 이건요, 혼잣말입니다. 독백. 자, 혼잣말 독백입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자, 메모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왼쪽에 선생님 메모 보세요. 왼쪽에 이걸 묶은 다음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심경이 변화했다. 뭐에서 뭘로? 처음에 여러분 맨 처음 이야기 앞에서 남자는 여자와의 결혼을 꿈꾸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동물적인 이유죠. 외로워서 결혼하기로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적, 이기적인 욕구에서 결혼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게 맨 처음 의도였는데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특히 덤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의 처지에 공감하고 드디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를 왼쪽에 필기해 보세요. 화살표 때. 자, 외로움의 어떤 충동 해결해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 계기는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의 신경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덤 이야기 역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자 이런 남자의 대학의 뒷부분 특히 관계성을 거닐면서 자기에게 들려주도 중어 이건 뭐 일종의 혼잣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희곡의 대사 이용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물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 독백이라고 합니다. 그 방백은요 등장인물이 옆에 있는데 다른 인물은 들리지 않지만 관객만 들을 수 있는 대사, 이걸 방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합니까? 독백에 해당한다는 점. 혼잣말이니까. 자,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덤 이야기 역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1번. 덤 이야기 역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계기, 남자의 심경 변화의 계기가 되고요. 진짜 사랑하게 되죠. 두 번째, 남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소유는 빌린 것이로구나, 덤과 같은 것이로구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여자 앞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계속 혼잣말처럼 독백으로 합니다. 그렇죠?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관객은 여자를 남자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발표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을 누가 먼저 합니까? 여자가 먼저 알았습니까? 관객이 먼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객이 먼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자,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을 관객이 먼저 알게 됐다. 그런 사실을 자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 가볼게요. 자, 그때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계세요? 좀 내 재산이 얼마큼 될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자,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긴 하네요.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은 그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네요. 그때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기댑니다. 계속 호감을 느껴요. 왜? 자기 말 눈빛을 맞춰가며 잘 진실하게 들어줬기 때문에. 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사이에 하인이 유학적으로 또 등장해서 다가옵니다. 긴장감이 커지네요. 긴장감. 남자는 두려워합니다. 자,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 전 선생님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남자가 관객에게 말할 때 덤덤 사랑의 말을 한 대목이 있는데, 자, 희곡 대사의 이용주 선생님이 이걸 독백이라고 설명했죠. 이건 잘못입니다. 정정할게요. 독백이 아니고 여기서는 방백입니다. 방백.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대화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옆에 이제 가까이 근처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앞에 관객이 있는데 관객에 대화는 걸지 않지만 남자가 혼잣말을 하는데 남자가 말을 하면서 무대의 다른 인물이 여자를 듣지 못해요. 여자는 듣지 못하고 여자는 못 듣고 관객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못 듣고 관객을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방백이라고 해야지 옳습니다. 여러분들 정정할게요. 방백. 자, 남자의 혼잣말은 방백이다. 방백이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자, 남자가 눈을 감아 왜 그랬을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창피한, 뺏기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자, 난 지금 행복합니다. 자,
참 이상하네. 물건을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들, 이 남자의 행복은 자, 물질적인 소유와는 무관한 거죠. 소유와 무관하고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저도 행복해요. 둘은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하인이 담배 들면서 소지품들 몽땅 털어가네요. 뭐 지갑도 라이터 같은 거 다 뺏어갑니다. 자, 옆에 깜짝 기지 봅시다. 하인은 대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인은 대사가 없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요. 물건만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소유물을 자질구레한 것이라고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남자의 말 속에는 소유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의 생각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여자를 사랑이 중요하다. 소유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자,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고요. 남자, 그렇습니다. 더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떠나는 상황은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간다. 시간이 지나가면 소유도 사라진다. 깨달음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소유도 사라진다.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 자, 소유의 본질을 차츰차츰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나무의 예를 들고 있네요. 가을 되자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소리가 없고요. 자,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봤는데 고양이는 늙어지고 시간이 지나가자 생명을 되돌려 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나무와 고양이의 예를 통해서 자, 소유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걸 떠올리고 있네요. 남자의 깨달음,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런 진실함을 알았다는 것, 유일한 자랑. 자, 자랑은 진실한 걸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네요. 자, 너무 겸손하시네요. 뭘요? 그런데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 네모 쳐볼게요. 남자는 그 여자에게 처음에 자기의 소유물을 자랑함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했죠. 맨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자랑은 맨 처음에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진실한 어떤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또 물질의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자랑거리가 소유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남자의 자랑이 된 거죠. 자, 남자 여자에게 당신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하면서 여자의 자랑거리를 지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함께 의자 돌아가서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 사진 석장을 꺼냅니다. 자, 사진 석장 속에는 할머니의 사진, 어머니의 사진, 자신의 사진 3장이 있습니다. 그때 하인이 와서 시계를 보더니 남자의 모자를 냉큼 또 집어갑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이번엔 모자가 떠나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자는 작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석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죠. 자, 여자의 자랑거리는 외모입니다. 외모.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쁘다고 하는 건 큰 자랑거리 아닙니까? 자, 그건 상식적인 관점이죠. 크게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남자가 바라봅니다. 그때 한이 또 모자를 훔쳐가다가 멈춰섭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네. 이런 의미다. 자, 뭘 봐? 한이가 말, 당신이 가장 그 중에 아름답네요. 제일 젊으니까. 당연하죠. 제일 젊으니까. 남자가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내 몇 살인가? 실례지만 22이에요. 세상에 22이면 대학생 나이네요. 꽃다운 처녀. 제 인생에서 제일 예쁠 때나요? 남자가 또 여자 어머니 사진을 또 얼굴에 대어줍니다.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네요. 왜 남자는 여자가 지금 22살인데 그 사진을 얼굴에 대어주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왜 엄마의 사진을 대어주면서 몇 살일지 물어보고 그럴까요? 뭔가 약간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도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넘어갈게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에요. 자, 여자는 목소리를 바꿉니다. 자, 여자가 목소리를 바꾸어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네요. 연극적인 상황 설정이죠. 자, 이제 남자가 할머니 사진을 또 여자에게 대어주고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라고 전제해주고요. 자, 몇 살이시죠? 이제 푹 쉰 목소리로. 자, 아마 60세, 70세 이상이 되겠죠? 역시 목소리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합니다. 저 남자는 사진들을 책상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면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자, 지금까지 사진 놀이를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고 있네요. 자,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자, 여자가 재밌다고 해요. 자, 이 사진 놀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자, 외모도 변화한다. 외모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외모도 소유처럼 험한 것이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즉, 젊음이라는 것도 외모라는 것도 영원하진 않다. 자,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럼 이것은 젊음과 외모 대신에 이걸 보고, 자, 소유로 바꿔도 똑같죠. 소유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며 언젠간 사라지죠. 그 소유와 젊음, 외모는 똑같은 의미로 이해되게 됩니다. 자, 이런 논리를 통해서 남자, 여자에게 그 소유의 본질, 젊음과 외모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력 분수를 볼까요? 자, 둘은 서로 사랑을 느낍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 사이 하인이 남자의 저고리 외투를 빼앗아가고요. 남자는 돌려주면서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또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다시 청혼합니다. 이 두 번째 청혼은요. 자, 이 두 번째 청혼은 좀 성질이 다르죠. 자, 진실함을 담고 있는 그런 청혼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이 남자에게 와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 봉투의 내용이 뭘까요? 봉투의 내용이 여자에게 줍니다. 여자에게 보여줘. 나가라. 써 있습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온 드디어 진실을 밝히네요.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빌린 것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내 것이라고 없으면 드디어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네요. 자, 이 봉투를 통해서 어때요? 이 봉투의 기능, 위기감의 고조.
되겠죠? 자, 극적인 긴장감. 자, 극적인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메모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을 느끼긴 했지만 사기꾼이자 빈털터리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왜요? 자기 엄마가 사기꾼한테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 또 맹세도 했기 때문에 오른손 들고, 따라서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빌린 것이다. 달도 구름도 하니 바람도 나도 당신도 모두 빌린 것이다. 잠시 빌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자가 갈등을 좀 하겠네요. 사랑을 하는데 남자 사기꾼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때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옵니다. 자, 이거는 되게 판타지적이죠? 판타지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구두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소도구는 약간 실험극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발에 신습니다. 그리고 구둣발로 차 안에 듣던 험악한 분위기. 자, 극적인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요. 그때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청혼합니다.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여자가 어쩌면 좋아. 자, 내적 갈등 나고 있네요. 사랑하는데 남자가 사기꾼이야. 같이 있어야 돼. 떠나가야 돼. 그때 하인이 거의 구두를 신습니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맹세, 자기 엄마한테는 맹세. 어떻게 하죠? 엄마에게 사기꾼한테는 가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자, 남자 글쎄 그건 하면서, 자,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뭘 보여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에게 남는 것은, 남자에게는 사랑이 남고 여자에게는 뭐가 남겠습니까? 사진 석장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외적인 요소는 변화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맹세를, 남자 여자에게 그 맹세를 버려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자, 소유나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난폭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슬프고 낙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즐거워서 정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자는 갈등을 하면서 갑니다. 작별 인사하고 걸어 나갑니다. 잠깐만요. wait. 자, 더 멈칫섭니다. 외면하죠. 서는데 외면해. 자, 계속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날 두고서, 자, 다음 페이지. 앞에 페이지에서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강조해 볼게요.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은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얘의 기능. 얘는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 확인했습니다. 자, 여자가 침묵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남자는 더 붙들죠. 더 들어봐요. 그러자 여자가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러나 악의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 사기꾼인 건 맞긴 맞죠. 그러나 사기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행복한 결말을 갈 것임을 지금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난 사기꾼입니다. 잠시 빌렸죠. 돌려줘야 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물어봐요. 자신있게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신있게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다요. 모두들 빌렸다. 모두가 똑같다. 눈동자, 코, 입술 어느 하나 이 육체도 육신도 빌린 것이다. 그때 누구든 관객을 붙들고, 자, 이게 당신 겁니까? 시간이 얼마지요? 돌려주십시오. 이제 알겠어요. 관객한테 말을 겁니다.
자, 관객한테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무대를 개방시켜서 관객을 참여시키고요. 무대를 개방하고 관객을 참여시키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 관객한테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관객도 깨닫게 만들어. 너무나 앞서 나가네요. 관객도 깨닫게 만듭니다. 그때 여자가 외면한 채 걸어 나갑니다. 하인은 큰 구둣바위 끌고 와서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최고조네요. 두렵게 걸음질 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 그림 보입니까? 긴장이 최고조가 달하는 장면이네요. 긴장 최고조. 오, 이런 장면입니다. 고백입니다. 난 가진 건 없어요. 모두 빌렸던 거예요. 당신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저 남성 관객에게 또 물어봅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관객이 역시 주제를 또 인식을 시키고요.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자, 관객의 말을 거내 이루어본 계속입니다. 자, 그때 내가 당신 보고 어떻게 달았어? 아주 험하게 되었어? 어떻게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렸던 것이니까 더 소중하게 아꼈다가 돌려드렸지요. 당신 내 말 들었어요? 지금 관객과 덤에게 지금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관객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있네요.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자,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빌렸으니까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자,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돌려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당신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덤덤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헌신적으로 부에 고백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그때 남자가 걷어채입니다. 그때 여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설득을 당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옹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하강 대단합니다. 구둣발 채기 직전까지는 절정이고요. 주의하세요. 채기 직전은 절정이고, 자, 채인 다음에 부축해 일으켜서 하는 것은 하강 대단합니다. 결말이 아니고요. 자, 용어를 주의합시다. 결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강 대단하는 용어를 쓴다. 자, 여자가 고백합니다. 그만해요. 남자가 나 사랑합니까? 그래요.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자, 둘은 결혼식하러 갑니다. 자, 막이 끝나는 막이 한 개. 뭐라고 합니까? 단막극입니다. 자, 깜짝이야 볼게요. 자, 덤은 여자의 별명이 있다.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소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다. 자, 이 작품은 물건을 훼손한 장치를 설정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맞죠? 자, 모양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학습활동 첫 번째 페이지 윗부분은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1번은요. 자, 2번이 중요하네요. 자, 2번 발표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 청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수락한 이유는요, 그 남자의 말에 다 공감했습니다. 소유는 모두 빌린 것이야.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소유에 대한 본질을 공감했고 사랑을 진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여자는요. 자, 그 수락한 이유에 담겨있는 여자의 생각을 자, 정리해보면요. 자,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 가치가 중요하다. 자,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의 소설과 희곡의 갈래 특징 비교가 100%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일단 소설에 근데 아메다 출대 춘향전의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건 누가 얘기해 줍니까? 달 같은 마피를 번뜩들어. 이건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즉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는 점,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해 든다는 점.
자,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서술자가 등장인물 심리 성격을 대신 해설하거나 묘사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희곡은 어떻습니까? 자, 관객이 앉아있고, 객석에 앉아있고, 무대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네요. 자, 서술자가 없다는 점, 대사 행동만을 전개하죠. 자, 그 다음, 등장인물 심리나 성격 무대에서 대사 행동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 기본적인 내용들 들어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요. 주로 보기에 예컨대 소설 갈래를 주고요. 보기에 소설 갈래를 주고 혹은 시나리오를 준다거나 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다른 장르를 갖고 와서 비교하는 문제가 조치가 많이 됩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주제 형성에 미치는 요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제 형성에 미치는 요소가 무엇일까? 자, 자, 이거, 여러분들, 이 남자의 대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덤한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자, 뭘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남자의 대사를, 여러분들, 그 희곡의 요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희곡의 요소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해설이 있었고, 두 번째, 대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시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목은 대사를 통해서 주제 형상을 만드는 대목입니다. 대사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100% 나온 부분입니다. 발표할게요, 여러분들. 발표합시다. 자, 별표 빵빵빵 3개 할게요. 결론의 첫 부분에 쓰인 작가 노트의 일부분인데요. 일종의 아까 얘기한 해설과 역할이 비슷한 대목입니다. 작가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무대 장치나 관객 참여 같은 설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작가가 이렇게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응접실, 아담한 소극장, 그러니까 공간으로 치면 그 아주 그러니까 작은 장소, 장소의 크기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장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실내적 공간이면 되겠고요.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악 같은 작은 공간이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크지 않다는 거죠. 자, 무대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즉 무대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 도움도 필요 없다. 조명의 효과나 장치 역시 도움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이 두 개, 무대 장치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조명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은요. 자, 이 작품이 실험극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 관객이다. 자, 관객은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이는 그들로부터 모자,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하고요. 이거 단순히 소도구로 응용하기 위해서만 해요. 소도구를 씁니다. 쓰는데 소도구 기능을 하긴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뭡니까? 이거를 더 깊은 의미, 어떤 역할? 자, 주제에 대한 깨달음, 주제에 대한 깨달음에 사용된다는 거죠. 자, 주제 형상화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뭔가 실험적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겠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소품이나 무대 소품 없이 관객의 물건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설정은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주제의식을 적절히 공유할 효과가 있다. 당연한 결과가 되겠네요. 자, 발표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나서 문제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면 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화이팅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